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태성구름 외동딸이라고? 말도 안 돼. 넌 그냥 가난한 직장인일 뿐이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은 강준호고 방송국에서 일해요. 사람은 어떻니? 좋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저한테 참 잘해줘요.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좋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사람일 것이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스스로 해결할 아이였다. 언제 인사 한 번 안 시켜줄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직은 좀 서연은 망설였다. 그 사람은 제 정체를 모르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때 말하고 데려올게요. 내가 편할 대로 하렴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놈이 누구건 간에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아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그녀는 눈꼬리가 휘어지게 웃었다. 마치 아무 걱정 없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주방에서 어머니를 도와 죽을 끓이고 있던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갔다. 누구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최서연 나오라고 해. 어디 숨었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김영옥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다. 문 밖에는 잔뜩 화가 난 김영옥이 서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그 꽃무늬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머리는 빗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헝클어진 상태였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어떻게 왔냐고. 김영옥이 꽥소리를 지르며 마당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손가락질했다. 저거 당장 해명해. 저 차, 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서연은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출고된 지 하루도 안 된 제네시스 G90이었다. 부모님 결혼기념일 선물로 드린 거예요. 선물. 김영옥의 목소리가 더 높고 날카로워졌다. 1억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선물이라고. 월급 200만 원 받아서 월세도 간신히 낸다는 년이 그 큰돈이 어디서 났냐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속을 모를 줄 알아? 김영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아직 며느리로 들어오지도 않은 여자가 내 아들 등골을 빼먹어서 지네 부모한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준호군 돈이 아닙니다. 참다 못한 서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우리 서연이가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모은 돈. 김영옥이 코웃음을 치며 이미 구경하러 모여든 이웃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다들 와서 판단 좀 해보세요. 은행 대출도 다 못 갚아서 이런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제에 딸년이 1억 넘는 차를 사왔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집안일입니다. 그쪽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왜 상관이 없어? 김영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내 아들이 장가들 집구석인데 사기꾼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장가 보낼 순 없지. 사기꾼.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무시와 서름을 견디면서도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 여사님. 서연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그 기세에 눌렸는지 김영옥이 잠시 멈칫했다. 할 말 다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당장 나가주세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나가라 말아야. 김영옥이 다시 악을 썼다. 너, 내가 준호 엄마인 거 잊었어? 시집 오면 나한테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텐데 지금 태도가 이게 뭐야?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보려고? 앞으로 볼 일 없을 겁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귀에 박혔다. 김영옥이 멍하니 되물었다. 뭐라고?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롤스로이스 컬리넌 2대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4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내렸다. 그들은 전문 경호원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스캔하더니 서연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아가씨, 회장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순간 주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김영옥은 입을 떡 벌린 채 마치 무트로 올라온 물고기처럼 뻐끔거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 아가씨, 그녀가 더듬거렸다. 서연은 대답 대신 핸드백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김영옥의 눈앞에 천천히 내밀었다. 묵직한 메탈 소재의 카드 정면에는 금박으로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태성그룹의 상징이었다. 김 여사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이 차 뭘로 결제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는 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성그룹의 자산은 곧 제 아버지의 자산이니까요. 김영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다시 창백해지다 못해 보라색으로 질려갔다. 태태성, 목이 졸린 사람처럼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네, 태성그룹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제 본명은 윤서연입니다. 태성그룹 윤정도 회장의 외동딸이자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죠. 주변에서 구경하던 이웃들 사이에서 허억하는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태성그룹 딸을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에 뜬 첫 번째 사진 속 얼굴은 서연이 분명했다. 다만 사진 속의 그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영부인 옆에 서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말도 안 돼. 김영옥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말도 안 될 거 없죠? 서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3년 전 재벌가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아버지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최서연이라는 가명으로 마포구 오피스텔에 살면서 작은 광고 회사에 다녔죠. 그러다 당신 아들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진심을 찾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비틀어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제 착각이었지만요. 김영옥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성대라도 마비된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셨죠? 아들 돈을 노린다고요? 서연이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김 여사님, 제 한 달 품위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입니다. 이 블랙 카드의 한도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무제한입니다. 당신 아들이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돈, 기껏해야 몇 천만 원 되겠죠? 죄송하지만 저한테는요, 그 돈으로 가방 하나도 못 사요. 김영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였다.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서더니 강준호가 헐레벌떡 뛰어내렸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가 소리쳤다. 서연아, 우리 엄마가. 그의 말은 거기서 뚝 끊겼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위압적인 롤스로이스 2대,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 사색이 된 어머니, 그리고 금빛 봉황이 새겨진 블랙카드를 들고 있는 서연이었다. 서연아, 이게 다 준호 씨. 서연이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뭔데? 내 이름 최서연 아니야?의 그녀가 말했다. 윤서연이야. 태성그룹 후계자. 강준호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어진 몇 분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준호의 시선이 서연과 어머니 사이를 오갔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태성그룹, 그래. 그럼 왜 속였냐고 서연이 그의 질문을 가로챘다. 배경이나 돈 말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시울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지난 3년 동안 난 찾았다고 생각했어. 좁은 방에 살면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최서연을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어. 어머니가 나를 탐탁지 않아 하셔도 그건 날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시간 지나면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어.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틀렸어. 서연아, 나는... 강준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방금 전 자신의 어머니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서연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웠다. 서연의 부모님이 산 차를 자신의 돈을 훔쳐서 산 거라고 모욕했다. 서연의 부모님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게 불과 몇 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준호 씨. 서연의 목소리는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벼웠다. 나는 자기를 원망하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자기는 내 정체를 몰랐잖아. 어머니 말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 자기는 그녀는 적당한 단어를 고르듯 잠시 멈추었다가 젖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기는 그냥 침묵을 선택했어. 강준호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어머니가 나한테 비아냥거릴 때마다 자기는 옆에 있었어. 우리 집안 무시할 때도 옆에 있었어. 설거지 시키고 걸레질 시키고 세워놓고 훈계할 때도 자기는 늘 옆에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웃으면서 그랬지.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내가 이해해.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자기는 단 한 번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 단 한 번도. 그제야 정신이 든 김영옥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서연 아니, 윤 이사님. 아가씨. 윤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간절해졌다. 제가 노망이 났나 봐요. 아가씨 정체를 몰라 뵙고. 알았으면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미쳤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서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제가 진짜로 돈 없고 평범한 여자였으면 방금 하신 행동이 정당했다는 뜻인가요? 김영옥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딱 벌렸다. 김 여사님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여사님 눈에는 사람이 등급으로 보이나 봐요? 돈 있으면 대접받고 돈 없으면 짓밟혀도 되는. 나처럼 월세 살고 월급 200 받는 여자는 여사님 발밑에 깔려도 싼 존재처럼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요, 그런 뜻이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사님이 뱉은 모든 말, 모든 눈빛,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0.3캐럿짜리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이 반지 6개월 동안 꼈습니다. 그녀는 김영옥의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안 돼. 김영옥이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아가씨,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준호가 아가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집이 비록 가난하긴 해도. 김 여사님.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저와 댁아드님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 롤스로이스를 향해 걸어갔다. 경호원이 미리 열어둔 뒷좌석 문으로 그녀가 몸을 숙여 들어갔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그녀를 감쌌다. 차창 밖으로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준호가 보였다. 그 옆에는 김영옥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무언가 계속 중얼거리며 손을 비비고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거두고 앞을 바라보았다. 가시죠.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그녀가 다시는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뒤로하고. 뒷좌석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그녀는 그제야 감았던 눈을 떴다. 눈가가 뜨거웠다.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울지 마.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럴 가치 없어. 그 사람은 그럴 가치가 없어.
그날 이후 강준호의 전화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하루에 50통, 이틀째엔 120통, 일주일 동안 300통이 넘었다. 서연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번호를 바꿨다. 3년간 살았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태성그룹 본사 근처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100평이 넘는 그곳의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고 냉장고에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배달된 신선한 과일과 식재료가 가득 찼으며 드레스룸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추웠다. 마치 심장의 한 구석이 도련해진 것처럼 시렸다. 김영옥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락을 시도했다. 서연이 다니던 광고회사로 찾아갔지만 입구 컷을 당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내려와 그녀를 막아섰다. 머리를 올백으로 빗어넘긴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김 여사님, 윤 이사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업무방해죄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김영옥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아니, 사과하러 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요. 안 됩니다. 대표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사님께서 여사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릴 거야. 나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 대표는 등을 돌렸다. 하지만 윤 이사님은 이쪽 출입구 안 쓰십니다. 김영옥은 회사 정문 앞에서 꼬박 사흘을 버텼다. 첫날, 그녀는 그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서 있었다. 다리가 아프면 쪼그려 앉았고, 배가 고프면 챙겨온 주먹밥을 씹었고, 목이 마르면 편의점 생수를 마셨다. 오가는 직장인들이 힐끔거리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댔다. 둘째 날엔 비가 내렸다. 그녀는 편의점 투명 우산을 쓰고 자리를 지켰다. 빗물이 들이닥쳐 신발과 옷자락이 젖어 들어갔다. 발이 퉁퉁 붓고 물집이 잡혔다. 셋째 날, 마침내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 넙죽넙죽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제발요, 제발 윤 이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보안팀이 신고했다. 경찰차 2대가 와서 그녀를 끌어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모자이크 처리된 그녀의 얼굴이 나왔다. 앵커의 멘트는 건조했다. 오늘 오후 강남의 모 기업 앞에서 50대 여성이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조롱으로 도배되었다.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네. 무슨 사연인진 몰라도 민폐갑이다. 헤어진 며느리한테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님?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강준호네 집안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강준호였다. 계약 만료 통보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흘 뒤에 날아왔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이라는 뻔한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강준호는 알고 있었다. 그가 다니던 방송국은 태성그룹의 계열사였다. 태성미디어. 5년을 바쳐 일했던 곳, 밤을 새워가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곳, 자신의 미래가 있다고 믿었던 그곳이 윤서연이 등을 돌리는 순간 지옥으로 변했다. 그는 다른 방송국에 이력서를 넣었다. SBS, 탈락. KBS, 탈락. MBC,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케이블, 종편, 외주 제작사까지 닥치는 대로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같았다. 연락 두절이거나 즉시 거절.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방송업계 바닥에 이미 강준호라는 이름 3글자가 블랙리스트로 돌았다는 것을. 태성그룹 홍보실의 입김은 생각보다 훨씬 셌다. 강준호 아버지의 보습학원도 버티지 못했다. 노원구 상가 건물 3층, 20년을 지켜온 작은 수학학원이었다. 은퇴 후 소소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노부부의 생계를 책임지던 곳이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는 평범한 수요일 오후에 배달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아버지는 종이를 쥐고 손을 떨었다.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대리인이라는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새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원하십니다. 계약서 제17조 3항.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위약금은 넉넉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가라니 이 많은 집기들은 어쩌고.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변호사는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 3천만 원 법적 위약금보다는 많았지만 평생의 터전을 잃는 대가치고는 초라했다. 아버지는 선택권이 없음을 깨달았다. 한 달 뒤 학원은 문을 닫았다. 그가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가르쳤던 아이들, 초등학교 때 와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봐왔던 그 얼굴들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김영옥의 삶은 더 비참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들이 실직하고 남편 학원이 망했어도 당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진짜 고통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노원구 그 좁은 동네의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졌다.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이미 동네 아줌마들의 훌륭한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다. 들었어. 김영옥이 며느리 될 뻔한 여자가 태성그룹 딸이었대. 어머, 진짜? 근데 왜 헤어졌대? 김영옥이가 돈 없는 집딸인 줄 알고 구박하다가 내쫓았대잖아. 미쳤네, 미쳤어.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찼네. 태성그룹이면 재산이 얼마야? 김영옥이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꽂혔다. 호기심, 조롱, 그리고 묘한 통쾌함이 섞인 눈빛들. 저기 지나간다. 김영옥이. 쉿, 들라. 뒤이어 터져나오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김영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도망쳤다. 자신이 마치 시궁창 쥐가 된 기분이었다. 한 달 뒤 어느 날 김영옥과 남편은 태성그룹 본사 사옥 앞에 섰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60층짜리 유리 빌딩.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위용 앞에서 두 사람은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정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철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김영옥은 그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제는 색이 바래고 낡아버린 그 옷을. 지난번 시위 때 무릎 꿇느라 생긴 시퍼런 멍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닫혀 전기가 통하듯 통증이 올라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윤 이사님. 그녀의 절규가 텅 빈 로비에 메아리 쳤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옆에 꿇어앉은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이후 그는 거의 말을 잃었다. 그저 아내가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허수아비가 되었다. 점심시간이라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그들을 구경했다. 커피를 든 비서들, 택배기사, 청소 아주머니 그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세상에 저게 뭐야? 빌러온 건가 봐. 누구래? 몰라. 짠하다. 김영옥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마가 깨져라 바닥에 머리를 찍고 또 찧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애가 매일 술만 마셔요. 술 마시고 울면서 이사님 이름만 불러요. 그때 건물 측면의 VIP 전용 주차장 문이 스르르 열렸다.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짙은 틴팅 때문에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차였다. 김영옥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차에 윤서연이 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차 쪽으로 달려들었다. 무릎이 바닥에 쓸려나가는 소리가 끔찍했다. 이사님, 제발요. 제발 멈춰주세요. 이사님. 하지만 마이바흐는 멈추지 않았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다. 그저 유유히 그들을 스쳐 지나 도로 위 수많은 차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김영옥은 바닥에 엎어진 채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한낮의 태양이 그녀의 초라한 등을 비췄다. 그림자가 길게, 아주 길게 늘어졌다.
강준호는 술에 빠져 살았다. 그의 자취방은 술병 무덤이 되었다. 소주, 맥주, 싸구려 위스키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해가 뜨면 마시기 시작해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아주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면 휴대폰을 들어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이미 없는 번호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기계적인 안내 음성을 듣고 끊고 다시 걸고 또 끊었다. 어느 날 밤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한 그는 홀린 듯 카카오톡을 켰다. 차단당하지 않은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 물론 그녀가 읽을 리 없겠지만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혀가 꼬여 발음이 뭉개졌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널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병신이라서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야. 우리 엄마 욕해도 돼. 때려도 돼.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전송 완료. 그는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주위에는 담배꽁초와 빈 술병이 굴러다녔다. 다음 날 오후 늦게 눈을 떴을 때 휴대폰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보낸 사람, 서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손을 벌벌 떨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사진 한 장이었다. 몰디브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연이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진 밑에는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고마워. 강준호는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보고 또 보았다. 그러다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1년 후 서울 청담동의 한 특급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별처럼 빛났고 버진 로드는 하얀 장미 5만 송이로 장식되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 향기가 감돌았다. 하객들은 대한민국 상위 0.1%였다. 재벌 총수, 정계 거물, 톱스타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력과 부의 아우라가 식장을 가득 채웠다. 신부가 입장을 시작했다. 3억 원을 호가한다는 베라왕 커스텀 드레스를 입은 윤서연. 이탈리아 장인이 짠 실크 위로 진주와 크리스탈이 은하수처럼 수놓아져 있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그녀의 미모는 숨이 멎을 만큼 완벽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국내 최대 의료 재벌가의 장남 이재훈과 결혼한다. 버진 로드 끝에서 기다리던 신랑은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있었다.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그는 서연이 다가오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도요. 서연이 마주 웃었다. 결혼식은 한편의 동화처럼 흘러갔다. 성혼 선언, 반지 교환, 축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윤정도 회장이 축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장내가 숙연해졌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7위의 총수는 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세월의 무게가 실린 중후한 목소리였다. 제 딸아이가 언젠가 그러더군요.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가명을 쓰고 좁은 방에 살면서 평범한 집안의 남자를 만났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아버지를 응시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윤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 아이가 데려온 평범한 사람들은 제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떤 놈인지는 모르고 싶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 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그래서 오늘 윤 회장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드디어 제 딸이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짝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딥니다. 이서방, 그가 신랑을 보았다. 내 가장 귀한 보물을 자네에게 맡기네. 만약 자네가 내 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한다면 그땐 내가 자네를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걸세.
하객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이재훈도 웃으며 잔을 높이 들었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평생 공주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시기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보안 요원들이 한 남자를 제지하고 있었다. 낡은 점퍼 차림에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온몸에서 술 냄새와 찌든 내가 진동하는 남자였다. 핏발선 눈으로 그는 목이 터져라 한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서연아, 서연아, 나 여기 있어. 한 번만 봐줘.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질질 끌고 나갔다. 그는 발버둥 치며 고개를 돌려 식장 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보았다. 버진 로드 위에서 신랑과 반지를 교환하는 서연을.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를 감싸 마치 성녀처럼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늘 한 점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는 저항을 멈췄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여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별이 되어 다른 남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나가시죠. 보안 요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짐짝처럼 호텔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등 뒤로 육중한 문이 닫히며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를 차단했다. 그는 호텔 정문 앞에 주저앉아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웃음은 곧 울음이 되었다. 10년 후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태성그룹 신사옥. 회장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매와 기품 있는 태도,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윤서연이었다. 이제는 태성그룹의 회장이 된 그녀.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태성그룹의 시가총액을 3배로 불렸다. 공격적인 M&A로 세계의 상장사를 인수했고 바이오와 AI 분야의 진출에 아버지의 제국을 전례 없는 규모로 키워냈다. 오늘은 월간지 인터뷰가 있는 날이었다. 인터뷰 장소는 그녀의 집무실. 100평 규모의 공간 한쪽 벽면은 런던 경매에서 낙찰받은 추상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비서실에서 매일 아침 공수해오는 생화가 꽂혀 있었다. 기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이건 사전 질문지에는 없던 건데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젊은 시절 평범한 집안의 남성과 약혼까지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서연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파리에서 공수해온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핸드 드립 커피. 13년 전 비 오는 날 사무실에서 배달원에게 타주었던 믹스 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향기가 났다. 그녀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평범한 집안이라.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파란 하늘 저 멀리 새 한 마리가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무심하게 그 새를 쫓았다. 어쩌면 아주 가끔은 생각날지도 모른다. 비에 젖은 채 짜장면을 배달하던 그 남자. 빗속에서 소리 지르며 고백하던 그 무모하고 멍청했던 눈빛. 0.3캐럿짜리 반지를 끼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건 전생의 일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음 질문 하시죠. 기자는 당황하며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어느 골목. 간판 글씨가 다 벗겨진 허름한 치킨집 구석자리에 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기름때 전 점퍼를 입은 그는 고개를 쳐박고 깡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태성그룹 윤서연 회장. 오늘 서울경제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 화면 속에서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단상에 서 있었다.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
확신에 찬 목소리. 남자는 멍한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모래가 굴러가는 듯한 쉰 목소리였다. 주인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소주병을 탁 내려놓았다. 아저씨, 안주도 없이 그렇게 마시면 속 다 버려요. 그는 대답 없이 병을 따서 잔에 채웠다. 그리고 단숨에 털어넣었다. 식도가 타들어가고 위장이 찌릿했다. 뉴스가 끝나고 일기예보가 시작되었다. 그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 반복된 일상. 딸랑 하고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등이 굽은 노파가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쭈글쭈글했다. 낡은 손바지를 입은 그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왔다. 준호야.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김영옥이었다. 10년 전 며느리를 잡아먹을 듯 기세등등했던 그 여자는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5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급격히 늙어버렸다. 엄마, 여긴 왜 왔어? 강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또 술 마시니? 김영옥이 맞은편 의자에 힘겹게 앉았다. 밥은 먹고 마시는 거냐? 상관하지 마. 강준호가 다시 술을 따랐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김영옥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번듯한 방송국 PD였던 아들. 맑은 눈을 가졌던 내 자랑거리.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아들. 준호야. 아, 왜 자꾸 불러. 엄마가 미안하다. 김영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내가 경기도까지 쫓아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착한 애 가슴에 대못만 안 박았어도 너희들 지금쯤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이 꼴은 안 됐을 텐데. 엄마. 강준호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다. 엄마는 아직도 그걸 몰라? 김영옥이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보았다. 나도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했어. 엄마가 그때 난리만 안 쳤어도, 내가 그때 서연이 편만 들어줬어도 결과가 달랐을까 하고. 그는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근데 아니야? 결과는 똑같았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나 내가 뭘 했건 안 했건 상관없어. 강준호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애초에 나랑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었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김영옥은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주름진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강준호는 슬그머니 손을 뺐다. 가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김영옥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가게를 나갔다. 다시 혼자가 된 강준호는 술잔을 채웠다. TV 화면 하단 자막에 실시간 검색어가 지나갔다. 그는 관심 없었다. 그저 창밖의 회색 하늘을 보며 술을 넘길 뿐이었다. 독한 술기운이 뇌를 마비시켜 주기를 기다리며. 밤이 깊었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는 거대한 빛의 바다로 변했다. 청담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테라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남편 이재훈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서연이 미소 지으며 뒤로 기대었다. 오늘따라 달이 참 밝네 싶어서. 그러게. 당신만큼 예쁜 애. 그녀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10년은 완벽했다. 자상한 남편, 토끼 같은 아들과 딸, 승승장구하는 사업. 그녀는 세상 모든 여자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달이 밝은 밤이면 낡은 열쇠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녹슨 문을 열려고 할 때가 있다. 빗속의 오토바이. 퉁퉁 부른 짜장면. 0.3캐럿의 반짝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문은 열지 않을 것이다. 그 열쇠는 이미 깊은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거기엔 그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가자. 내일 이사회 있잖아. 남편이 말했다. 그래.
서연은 몸을 돌려 남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테라스 문이 닫히고 거실에 불이 꺼졌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흉터처럼.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처럼.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윤서연에게 그 이야기는 애초에 시작된 적도 없었다. 그 3년의 일탈, 실패한 연애, 그녀에게 상처를 줬던 그 남자와 그 가족들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인생이라는 긴 강물에 잠시 일렁였던 아주 작은 물결이었을 뿐이다. 물결이 일 때는 아팠다. 하지만 강물은 곧 그곳을 지나쳐 쉼없이 바다로 흘러갔다. 그 작은 물결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푸를 것이다. 끝.